네, 지금부터 김진양 박사님의 이제 발의가 있겠습니다. 발의가 아니고요. 발제. 발제가 있겠습니다. 20대를 용서해 주십시오. 표 날라갑니다. 예. 지금 한국 시간이 11시 48분입니다. 밤 11시 48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북한 통일문제, 평화체제를 전공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해외 동포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그리다 좋은 시간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사법개혁부터 언론개혁 참 많은 주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평화 실천 전략, 한반도 평화경제의 비전 이런 내용들을 좀 발제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단체제, 통일평화문제 전공한 사람으로서 좀 남다르게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인식의 지점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다들 이미 공감이 있으실 겁니다. 진실과 거짓의 선거, 진실이 국민이 대한민국이 이겨야 한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압축적으로 제가 좀 쓴 내용들인데요. 저는 분단체제를 전공한 학자입니다. 분단체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은 분단의 뿌리, 분단 자체가 거짓, 왜곡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분단 자체가 반민족이었고 반민주였고 반공통체의 산물이었어요. 낯설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분단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들인지 사실은 멀리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분단체제가 민주주의나 선거를 애초에 용납하지 않았었죠. 87년 6월 항쟁 그 결과물로서 대통령 직선 불과 3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후의 대선들도 우리 대부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죠. 분단 자체가 반민주 독점적인 패권적 기득권 체제, 그 체제를 떠받치는 기득권 연합 구조죠.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은 악순환의 토대입니다. 아까 사법 적폐가 먼저냐, 재벌 적폐가 먼저냐 그랬죠. 언론 적폐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적폐들을 가능하게 했던 근본 적폐가 뭘까요? 분단체제입니다. 분단체제가 그 많은 적폐를 가능하게 하는 거짓, 왜곡, 조작, 공작, 부정을 일삼을 수 있도록 하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촛불 힘으로 당선시켰을 때 20년, 30년 얘기했죠. 쭉 가자고. 말도 안 되는 저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지금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이 정부가 뭘 잘못해서? 물론 있겠죠. 그런데 분단체제는 애초부터 이 악순환의 물적 토대입니다. 분단 문제를 어떻게든 평화의 질서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다음 5년 후에 또 이러고 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들과의 싸움인데요. 대장동 프레임 대표적 상징이죠. 최고의 치적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거짓을 총동원했죠. 오히려 윤석열 범법 의혹, 부정, 방투 경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 눈 감습니다. 왜 이럴까요? 분단 기득권 체제의 카르텔인데 진짜 이재명은 개혁을 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재벌도, 관료도, 소위 말하는 검찰 적폐도. 그래서 전면전이 붙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을 결국 평화와 통일 문제, 전쟁과 평화 이 문제로 구도로 보면 합니다. 이재명의 당선 자체가 나라를 구하는 선거일 수 있다는 생각을 참 절박하게 합니다. 선생님께서 밤잠 못 잔다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버티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의 비전,
인데요. 정말 실천 전략, 그리고 한반도 평화경제 비전, 이 이야기들을 사실은 30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선요약, 저는 통일평화 문제, 남북관계, 북미 간의 전쟁적 위기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쟁이냐 평화냐, 이 구도에 갈림길이 있다고 봅니다. 이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선택하게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평화를 선택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전쟁을 끝내는 정부,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 번영을 실현하는 정부, 평화 번영 실질적 통일세의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아니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락으로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올 2020년이 북미 간 엄청난 정치 군사적 긴장이 야기되는 해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총체적 비정상회는 토대 분단과 관련해서는 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분단 전쟁 상태가 총체적 비정상이 근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싸우고 있을까요? 남과 북은 왜 싸웁니까? 적이기 때문에 싸우죠. 북은 왜 적일까요? 전쟁을 못 끝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쟁을 못 끝냈기 때문에 북은 정치 군사적 적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북이 적이기 때문에 전쟁 중일까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일까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다. 자, 한국 전쟁 당사자였던 중국과 우리는 한중 수교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중국과 관계 정상화하고 나서 안보 위협이 생겼습니까? 평화의 위기가 있습니까? 중국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 전쟁의 휴전협정의 조연 당사자였던 중국과도 한중 수교 위기에 관계 정상화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북측과는 종전 관계 정상 안 됩니까?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종전 반대는 바로 분단체제 유지 전략입니다. 종전을 반대하는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이 있습니다. 일본, 미국, 윤석열도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죠. 결국 이 싸움입니다. 분단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의 체제로 나아갈 것인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원래 안에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고 했던 그 약속을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넘어가지 못했죠. 그 약속과 합의를 실천하면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근본 국익입니다. 전쟁 상태의 종식. 그 실천을 이재명 정부가 담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제기 던졌습니다. 평화협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화의 실천입니다. 평화를 실천하면 돼요. 적대관계 청산 전쟁상 종식입니다. 우리 정책, 지난 5년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90%가 뭔지 아세요? 비핵화 정책이었죠. 평화의 프레임으로 넘어야 됩니다. 비핵화를 포괄하는 평화의 프레임,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왜 평화의 실천이 중요한지를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비핵화 우선론이 초래한 평화의 좌절입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평창 동계올림픽.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합의는 말입니다. 양 지도자가 원래 안에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약속이었어요. 거기에 상응해서 비핵화 목표 확인을 했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이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올해 안에 하자. 2018년 안에 하자고 했던 것은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반대했죠. 우리는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8천만 결에 전 세계 음식이 1,000명이었습니다. 전면적인 획기적인 개선 합의를 이룩하자고 합의는 했지만 우리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돌파하지 못했죠. 여하간에 6.12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습니다. 6.12 싱가포르 합의 매우 단순합니다.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한다. 상응해서 북은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했어요.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를 정진할 수도 인정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의 종전 평화협정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종전 평화협정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에 상응해서 북은 한반도 완전히 비핵화를 약속했죠. 그래서 북은 전쟁포를 실현하긴 하고 실전 유예 송환 들어갔습니다. 신뢰 구축을 위해서 풍계리 핵심장 공개 폭발을 했죠. 근데 6.12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7.27, 8.15 어떤 상황에도 미국이 아무런 신뢰 구축 조치를 내놓지 않습니다. 상호 신뢰 구축에 들어가야 되는데 북측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나섰습니다. 평양을 갔습니다. 평양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 종전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존 볼턴, 폼페이오 같은 네오콘들이 반대가 심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확고한 담대한 양보를 함으로써 종전평화에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보자라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담대한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두 가지 엄청난 양보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북측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즉 종전평화, 적대관계 청산 같은 상응 조치가 있다라면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하겠다. 참관 하에. 그리고 ICBM 동창 엔진 시험장이 있죠. 핵과 ICBM 이거 영구 폐기할 수 있다고 선언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양보였죠. 그 양보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1 경기장에서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보를 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갔었죠. 당시 능라도 5.1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군사훈련 합의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측이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기자회견하고 2차 북미 회담 현실화 바로 준비하자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까지였습니다. 미국 네오콘의 전면적인 대반격이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4.27, 9.19의 남북 간 합의, 한미 워킹그룹이 다 포박됐습니다. 하나도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네오콘들은 대한민국은 북측과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남북 간 합의 하나도 실천하지 못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우리는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5개월이죠. 남북관계의 퇴보와 실종, 결국 하노이 노딜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는 비핵화 프레임, 제재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죠. 자, 결국 하노이는 노딜 됐습니다. 다들 참혹했던 날인데요. 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는 남북관계에 더 큰 실패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비핵화, 제재, 한미동맹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표동 기준 상황 돌파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측은 연말까지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말까지는 우리 기다리겠다.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그래서 북측은 다시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정면 돌파전입니다. 미국의 적대 정책은 결국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정치 군사 돌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 문제부터 풀어나가자. 적대행위 일체 중지하자. 4.27, 9.19의 북남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기조들은 결국 코로나 팬데믹의 긴급 상황 속에서 실천되지 않고 그냥 교착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다시 북측은 지난해 12월에 당 전원회의를 했습니다. 국가 전략을 다시 내놨습니다. 이제 올해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위기가 굉장히 점정해 가고 있습니다. 대미 전략을 강대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전략무기 시험 유해 해제 검토, 북미관계 정상화 현실화 우려, 즉 미국의 적대 정책 강구하지 않겠다. 이제 미국하고 뭔가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입니다. 2019년 연말 전원회의부터 지난 2년 정도 계속 가졌던 기조, 소위 말하는 강대강 정면 돌파전을 코로나 유예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밝혔습니다. 즉 결산하겠다는 겁니다. 적대냐 평화냐 이런 내용인데요. 올해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북미 대결 국민이 위기 상황으로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은 천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제타격을 이야기하죠. 선제타격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무죄의 오판이죠. 작게 501호, 힐체인 참석. 이 작게 501호를 이야기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 전쟁 계획입니다. 알고 이야기했을까요? 개념 모릅니다. 무지에 의한 오판이 이것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3월 9일 대선 이후에 4월 한미연합훈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미연합훈련을 할 것이고 우리 후보는 되자마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판단할 겁니다. 한미연합훈련 이후에 강도 높은 상조치가 나오게 될 것이고 북미 간의 긴장 고조가 굉장히 고조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이제 보셨을 겁니다. 퀸스 인스티튜트라고요. 미국의 외교종 싱크탱크죠. 대선 이후에 한국 극한 대립 보전적 국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를 딱 비교를 했어요. 대중국, 윤석열 극한 대립을 돌면 농후하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가 발표한 두 후보에 대한 비교입니다. 북측과 관계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무책임하고 무모하다고 그랬어요. 대미 관계 관련해서는 미국의 국토가 자처한다. 한국 국익 저해할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감당 못할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측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국익중심 시행외교, 냉철하고 책임감이 있다. 독립적인 주요국으로서 한국의 국익을 강조한다. 다른 국가들의 놀아나 줄 생각 없어 보인다. 참 대비되죠. 무지에 의한 오판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윤석열 후보 무개념은 다들 아십니다. 주 120시간 노동.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없었다. 해부로 9시간 시도 올 것이다. 저출생 문제 때문에 저출생 문제는 페미니즘 탓이다. 부정식품 먹을 권리, 아프리카 비하 발언, 기술부 애국 과학금 나누자, 전두환 정치 잘해.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 히틀러 무솔리니에 비유했습니다. 어제 또 울산에서는 평범 보통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 없다.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어마어마한 위기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전쟁적 위기가 무지에서 오판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제가 보는 지점은 이런 겁니다. 무지가 부르는 전쟁은 인류명의 3차 대전이라는 얘기인데요. 남북관계나 북한 통일 문제, 북측 체제를 연구한 학자 입장에서 봅니다. 북의 대미 군사 전략은 말입니다. 북의 대미 핵 전쟁 전략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들 들어보셨죠? 4대 군사노선 1962년 발표고 60년 됐습니다. 70년간 북측은 70년간 대미 전쟁 전략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미 60년 전에 전 인민, 전 지역의 요새와 이런 어마어마한 나름 북측의 군사 대비 태세를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북을 때리면 때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그 선제 타격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 선언이죠. 선제 타격은 북측은 막고 있을까요? 남측을 때릴까요? 일본을 때릴까요? 괌을 때릴까요? 어차피 전자권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남측을 때릴까요? 괌을 때릴까요? 미국 본토를 때릴까요? 미국 대통령하고 결론을 보려고 할 겁니다. 즉 우리의 선제 타격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미국 본토까지 포괄되어지는 전쟁입니다. 전면전은 바로 핵전쟁이에요. 살 떨리는 이야기죠. 이 많은 이야기들은 차마 참담해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힐체인 하겠다 그러죠. 이런 후보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평화의 기회로 만들 것이냐 3월 9일 대선 이후에 북미 간의 점증하는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대반전시킬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전쟁 상태의 종식 평화 실현, 분단국 통일 실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내용들인데요. 정책 프레임, 전략 기조, 패러다임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성찰해 봤을 때 개성할 것은 개성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하자. 다른 게 아니고요. 대북 정책의 핵심을 비핵화 정책에서 평화 정책으로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 기조는 마찬가지로 안보 전략에서 평화 전략으로 핵 문제의 중재자에서 평화 문제 당사자, 주체로서
관계 중심축은 한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는 것에서 이제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분단 문제를 전쟁 상태를 끝내고 종전 평화를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남북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인식의 전환, 미국 중심의 사고, 페런의 변화, 우리 국민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비핵화를 넘어 평화를 정하고 평화를 실천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평화의 구체적 실천은 다른 게 아니더라. 종전을 주장하고 종전을 실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통한 비핵화가 주동이 맞다라는 것이죠. 선비핵화 후에 교류협력, 평화 문제를 다루겠다는 이야기는 비핵화도 안 되고 평화도 안 됩니다. 평화의 추진 과정에서 비핵화는 주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인식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를 주도한다고 했었거든요. 둘 다 실패했죠. 어디서 그렇다면- 커피해라. 커피해라. 예, 다음 이재명 정부의 그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 평화 실천 전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평화의 실천입니다. 현재 위기의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4.27과 9.12 합의가 미행되기 때문에. 즉,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합의한 평화의 과제들이 미실천됐어요. 평화의 해법은 다른 게 아니죠. 4.27과 9.19의 합의를 실천하면 됩니다. 새 정부는 남북의 합의상 평화 실천 의지를 적극 표명하면 됩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핵심 합의는 종전 평화협정이죠. 교류협력의 핵심 합의는 평화의 실천, 즉 개성, 금강산, 철도도 연결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실천하면 됩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미국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국익을 양보합니까? 국민 행복을 양보합니까?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을 5천만 국민들을 70년간 전쟁적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부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전쟁을 끝내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분단 체제에 갇혀 있는 정책 결정단인 사람들, 그 관료들은 그런 말 자체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한마디로 그냥 실천 전략은 말입니다. 역대 정부의 합의와 약속을 실천하는 정부입니다. 평화의 실천, 이재명 하겠다.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입니다. 즉, 4.27, 9.19, 멀게는 6.15, 14까지. 남북합의 실천위원회 설치하고 이런 거 하면 되죠.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실천, 실질 통일세대 진입인데요. 전쟁을 끝내는 정부, 종전 평화협정 하겠다는 겁니다.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 번영을 실현하는 정부, 전쟁, 평화, 번영 이것을 이제 직접 실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손대지 않으면 분단체제의 악순환은 5년 후 다시 오늘과 똑같은 이런 회의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평화의 질서가 오게 되면 다르겠죠. 예, 그래서 약속은 지키고 합의는 실천하겠다는 기조 메시지를 통해서 전쟁 끝내고 평화 실천하고 번영을 실현하는 정부로 나아간다는 것인데 그 배치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3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4.27, 6.12, 6.15, 6.25, 77, 8.15, 9.19, 14, 12월 31일까지 2022년 정치 일정과 평화 실천 전략을 제가 쭉 한번 배치를 하는 건데요. 이 배치에 나오는 내용들은 새로운 게 전혀 아닙니다. 6.15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배치를 시켜보는 겁니다. 자, 인수위가 들었습니다. 인수위 시기에 3월 9일 대선, 3월 11일 인수위가 만들어지겠죠. 그 시기에 대미 특사, 대중국, 대러시아 특사 보낼 때 대북 평화 특사를 보낼 수 있겠죠. 이재명의 평화실천 구상을 공유하는 겁니다. 4.15 얘기에 인수위 시기에 4.27과 9.19 평화의 좌절 원인들을 상호 인식 공유하고 평화의 실천 의지들을 상호 조율한다는 것이죠. 그 조율된 남북의 평화 실천의 여러 프로세스들, 인수위 시기에 대북 특사가 북측과 나름 조율된 내용들을, 합의된 내용들을, 실천 과제들을 5.10 취임사에서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선제적인 조치들을 발표하면 어떨까요? 남북 합의 실천하겠다. 약속은 지금 합의 실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핵심적으로 선제적인 평화 실천 조치들, 이런 거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를 개성 혁신하는 관점에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 선언하기로 했던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 정상회담을 취임사에서 제안하면 어떨까요?
국회 종전 결의를 요청합니다. 그 국회 종전 결의를 바탕으로 저는 남북, 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우선 남북이 먼저 종전선언을 합시다. 미중은 사자평화협정에 나오십시오. 할 수 있죠.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한미연합을 선제적 중간표면 어떨까요? 9.19 군사합의 합의거든요. 이게 합의를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남북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군사적 긴장이 원인되는 한미연합을 중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적대관계 청산의 상징적 내용이죠. 그리고 평화경제의 핵심 합의였던 9.19 평양선언의 합의입니다. 개성금강산 우선 정상화는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제외합니다. 북측에 던지는 것이죠. 신뢰 회복의 선제적 조치로서 비전향 장기 소송안 발표는 어떨까요? 김영삼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했었습니다. 6.15 선언의 합의 사항이에요. 90이 넘으신, 80이 넘으신 많은 10여 분의 생존 장기 소송, 이분들 선제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항목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 어떨까요? 그 5.10 시민사회 이런 선제적 조치 평화의 실천들을 담고 이후 6.12 싱가포르 합의 4주년 당시 그기 때는 남북의 종전평화 프로세스 진입을 발표한다라든가 6.15 계기에 국회 종전 계기를 바탕으로 6월 25일 날 종전선언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한국전쟁 72주년 6월 25일 그날 판문점에서 남북의 양 정상이 판문점 종전 정상회담을 합시다라고 6월 15일 날 제안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 많은 이야기들은 인수위 시기에 대북 평화특사가 가서 조율된 이야기들을 포함한 내용들입니다. 6월 25일 계기에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죠. 끝내야 됩니다. 전쟁을 끝낸다라는 것은 절대선에 가깝습니다. 절대선에 가깝습니다. 전쟁을 끝낸다는 것 자체가 적극적 안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6.25 계기에 전 세계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평화협정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7.27은 휴전협정 체결일이죠. 종전선언 후속조치 군사적 실력 구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자평화협정 제안 내지는 남북경협 공동의 같은 거 한반도 평화경제구상 협의할 수 있을 겁니다. 남북이 8.15 계기에 정상회담을 하고 민족통일대 축전을 서울 평양에 동시에 개최하면 어떨까요? 이거 4.27과 9.19의 합의입니다. 14의 합의이기도 합니다. 이산가족 고향 방문 여행 자유를 발표하면 어떨까요? 3박 4일 그런 짧은 상봉이 아니라 이산가족분들은 북측에 자기 고향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오기 전에 2018년 한 해 동안 북측을 여행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이었습니다. 왜 우리 이산가족분들이 북측을 고향 방문을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남북연계 국제평화 추진을 발표한다라는 것, 이 많은 것들은 우리 합의 사항들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실천하자는 것이죠. 9.19 평양선언 4주년이죠. 평화통일 남북 공동행사. 백두산이 열기 전에 평양 백두산 개최할 수 있겠죠. 14선은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2007년 14선언에는 백두산 관광을 합의했었습니다. 김포와 삼지연 공항, 항공을 합의했었죠. 15년 만에 시범관광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강산 설악산 연계 국제평화에 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외 교포분들이 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물밀듯이 오는 그 인적 교류의 힘으로서 평화를 불가역적으로 담보하는 것이겠죠. 14회 계기 이때는 북측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것이 한라산이죠. 14회 계기 15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행사 서울 한라산 개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점 되면은 6.15 때 제안했던 남북경협 공동이 한반도 평화경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개성단 재개 이런 부분은 이미 가공되고 있을 것이고요. 북측의 25개 경제특구, 관광특구 어떻게 남측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평화경제 추진 대계들을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이죠. 12월 31일 계기에 남북의 평화통일 송년축전을 예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신년 경축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남북의 평화협정을 발표하면 어떨까요? 종전선언 이후에 준비했다가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이거 2022년 판이죠. 남북의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을 발표하고 미국과 중국에게 사자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것. 이런 주도적인 역할들을 1년 안에 쭉 추진해내는 것.
사실 이 내용들은 이렇게 잡았던 건 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사실은 2년도 임기가 안 됩니다. 3, 4, 5년 차에서는 관료들 말 안 듣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딱 1년이라고 생각하고 1년 안에 평화의 불가역성들을 다 담보해버리는 것입니다. 쭉 치고 나가는 것이죠. 이런 계기에 2020년 1월 1일 남북 정상이 2023년 민족통일 공동신년사를 발표하면 어떨까요? 화해협력 평화체제 원년, 즉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했던 통일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 원년을 선언하고 민족통일 노정을 발표하는 것들. 그러면서 남북이 미, 일, 중, 러, 넓게는 아세안, EU까지 동북아 평화협력도 내지는 함께 이런 분단체제 속에서 한미일, 북중러 이런 정치 군사적 대결 구도가 아니라 최소한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우리가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 평화협력 다자 정상회담들을 DMZ 판문점에서 열자라고 제안을 과감하게 던져보는 것. 이런 것들, 이 많은 것들은 말입니다. 지난 4.27과 9.19의 4년 반, 5년의 좌절 과정들 속에서 왜 좌절했었는지 복귀하면서 성찰적 관점에서 한번 배치해보는 것들입니다. 결국 말이 아닌 관념이 아닌 실천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분단체제에 갇힌 사고가 아니라 분단체제를 넘어서 평화의 질서를 담대하게 열겠다라는 의지를 실천하겠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보여드린 모든 정책과의 추진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기존 약속과 합의상의 실천일 뿐이에요. 분단시대, 분단체제를 평화시대와 평화체제로 바꾸는 명실상부한 시대 되지만 관념의 실천, 직접적 실천만이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이재명, 실천, 실용, 실적을 이야기하죠. 이재명은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합니다. 3월 9일 대선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자. 윤석열 후보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의 평화를 실천하자. 평화를 선택하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